네, 안녕하세요. 요번에 하루 업로드가 좀 늦었습니다. 미안해요. 자, 어쨌든 2022년도 개정 2022 개정 통합과학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1 5번째 시간입니다. 지구 시스템과 안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영상이 조금 길 수 있을 것 같아서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다룰 내용을 좀 볼게요.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직권, 속권, 기권, 생물권, 외권 이런 5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건 다 알죠, 여러분들이. 근데 거기에 내용들에서 몇 가지 헷갈리는 것들, 그리고 상호작용에 관련된 얘기들, 뭐 판의 구조론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제 수온 약층이 왜 중위도 지역에서 깊게 형성되는가, 그리고 증산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원리 얘기하고요. 현무암과 화강암의 차이, 대류판과 해양판의 차이, 뭐 이런 것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쌤이 하이탑에 있는 거 가져왔어요. 하이탑에서 이제 기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기권에서는 이거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죠.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워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아래에 있는 이제 수권 관련된 걸 깊이 배웠고, 중3 때는 이제 기권을 배우죠. 그래서 날씨 얘기하면서 M자 형태로 되어 있는 온도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0에서 30km 구간에는 오존층이 형성되어 있어서 자외선을 차단하고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성층권에서는 온도가 다시 올라갔다가 공기가 희박한 중간권에서는 다시 온도가 내려가고요. 그 다음 열권 지역에서는 다시 한번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열권에서는 이제 자외선 같은 거 유해한 거 차단하고 흡수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특징이 있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그 지구 관련된 거 공부할 때 항상 머릿속에 4가지를 떠올려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고도에 대한 거예요. 이 고도가 올라가게 되면 지구는 둥그렇죠. 그래서 고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라서 부피도 크게 증가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위 부피가 같은 면적에서 봤었을 때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면적이 제곱에 비례해서 커지거든요. 그래서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밀도가 굉장히 작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고도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위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환경 조건이라 그러더라도 위도에 따라서 다른 자연현상이 나타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구가 항상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현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해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네 번째가 당연히 중력이겠죠. 그러니까 중력 같은 거는 항상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뭐 멘틀의 대류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것들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력 항상 잊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수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수온 약층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수권에 대해서 배우면서 고도 차이에 따라서 들어오는 태양열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렇게 대충 표를 그려봤다고 한다면 우리가 위쪽에서 고위도, 가운데 중위도, 아래쪽 저위도로 간 다음에 원래 수온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걸로 그래프가 그려진 거 기억날 거예요. 온도 차이예요. 그러니까 저위도 지방에서는 일반적으로 뜨겁게 달궈지기 때문에 표층과 심해층 사이의 온도 차이가 급격하게 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래 그림을 보면, 이것도 이제 하이탑에서 가져온 거지만 되게 유명한 그림인 거죠.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좀 특이한 것이, 적도 지방이 아까 온도가 높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수온 약층이라는 거는 왜 생기는 거죠? 대류 현상에 의해서 바다가 돌고, 그러니까 물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위아래가 온도가 섞이는 게 수온 약층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적도 지방보다 중위도 지방이 조금 더 전체적으로 어떤가요? 세죠. 그러니까 수온 약층의 깊이가 깊은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다시 그려보면 적도는 수온 약층이 뭐 기껏 해봐야 한 뭐 50m? 근데 중위도로 가면은 조금 더 깊어져서 더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수온 약층과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건데, 이건 왜 그러는 거냐면 대류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거는 나중에 다른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우긴 하겠지만, 우리가 지구가 있었을 때 적도 지방이 중위도 지방보다는 상대적으로 태양열을 많이 받죠.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저 바다를 둘로 나눠 볼게요. 그랬을 때 적도 지방은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공기가, 물이 있으니까 비열에 의해서 공기 분자가 뜨거워지는 효과가 적도가 더 세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적도 지방에 있는 공기가 더 빨리 뜨겁게 달궈지면서 위로 많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고도 높이에서 봤을 때 고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공기의 압력이 중위도 지방이 세요. 그리고 반대로 고도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바람의 압력 차이 때문에 저위도 지역, 적도 지역의 공기가 더 세고요. 아래쪽에서는 중위도 지역에서 압력이 더 세요. 이것 때문에 순환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중위도 지역에서는 하강 기류가 생겨서 저고도 지역, 우리 인간이 살고 있고 환경에 영향을 받는 저고도 지역이 공기가 더 많고 바람이 세게 불어요. 근데 중위도 지역은 공기가 상승 기류가 많기 때문에 지표면에서 봤을 때 바람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고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바다하고의 상호작용이 심하고, 바람이 그만큼 많이 불게 되면 바다의 대류 현상이 심해지면서 오히려 중위도 지역에서 수온 약층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죠. 이런 개념 이해되죠? 뭐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책에 보면 중위도 지역에서 수온 약층이 더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바람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생물권에서 증산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우리 그 식물 보면은 이 식물이 이파리거든요. 식물 이파리에 기공이 어디 있죠? 기공이 잎표면 밑에 있어요. 그죠? 햇빛을 직접 받으면 다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공이 잎표면 아래에 있거든요. 근데 이 기공이 열리는 게 낮에 열리고요. 밤에 닫혀요. 근데 누가 이걸 열고 닫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증산작용이라는 거는 식물이 있었을 때 식물이 뿌리에서부터 물을 흡수해서 물을 삼투압과 표면 장력에 의해서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흡수하는데, 이 증산작용을 하지 않으면 계속 물을 끌어당기다가 이파리 쪽에 물이 많이 몰리죠. 그러면 더 이상 끌어당길 수 있는 물의 압력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빨대로 음압으로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하려면 순환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식도로 물을 삼키지 않으면 입안에 물이 가득 차요. 그러면은 빨대로 더 물을 빨아들일 수 있나요? 안 되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기공에서부터 증산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식물이 죽어요. 그래서 물 순환의 연속성을 위해서 증산작용은 꼭 필요한 건데, 이게 낮에 이루어지게 돼요. 쌤이 옛날에 그 필기했던 거를 갖고 왔어요. 기공의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기공이 열리는 건 공변세포가 기공 안에 있는데, 이 공변세포들이 주변으로부터 물을 많이 빨아들여가지고 땡땡해지게 되면 이 기공이 탄력을 받아서 열리는 구조고요. 아닐 땐 닫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무슨 물을 받으면은 기공의 크기가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커지는 거는 맞는데, 공변세포가 기공의 특정 지역들에 많이 있어서 이 기공의 모양을 땡그랗게 또 이렇게 약간 그 땅콩 모양으로 팽팽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걸 팽현 상태라 그러는데, 그 팽팽해지는 힘에 의해서 기공이 열리는 거예요. 그 원리를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아침이 되게 되면 우리 여러 가지 빛색깔들 중에서 청색광이 가장 강해요. 청색광이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 청색광이 이제 우리 공변세포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공변세포 안에는 청색광에 특이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특정 효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효소가 뭐를 하게 되느냐면, 이 활성화 효소가 우리 그 사람의 세포에도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배우게 되겠지만, 펌프라는 게 있고요, 채널이라는 게 있고요, 게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세포와 세포 바깥에, 그러니까 세포질과 세포 내의 공간에 이온의 균형, 그리고 물의 흡수,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관문 같은 역할이에요. 근데 이 펌프라는 애는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인위적으로 이온의 균형이 깨지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공변세포 안에 있는 수소 이온을 계속 바깥으로 펌핑을 해요. 원래 처음에 평범한 상태일 때는 각각의 분자 이온의 균형 상태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뭔 얘기냐면, 공간이 있었을 때 그 안에 수소 이온이 안에 10개 있다 그러면 밖에도 10개 있겠죠.
평범한 상황이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물질 교환이 자유롭다면? 근데 이 균형을 깨는 거죠. 일부러 바깥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수소를 많이 꺼내요. 그러면 이때 그 옆에 있는 채널들 중에서 이 수소에 특이적으로 반응해서 구멍이 열리는 채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수소 기운이 많아지면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약간 센서 같은 거예요. 그게 작동이 되면 이게 염소 이온을 받아들이거든요. 그 효과로. 그러면 세포 입장에서는, 곤변세포 입장에서 수소 이온을 바깥으로 뺐다가 다시 들어왔으니까 양이온의 변화는 없죠. 근데 염소 이온을 받아들이면 음이온의 변화는 생겨요. 안쪽에 음이온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떠한 작동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이온의 불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게 되면 얘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염소 이온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칼륨 플러스도 받아들여요. 이 칼륨 이온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이온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이 안에 수소 이온은 변하는 게 없어요. 근데 염소 이온과 칼륨 이온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안에 이온이 추가가 되면 그 세포 안의 농도가 짙어지게 되죠. 이럴 때 삼투압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돼요. 삼투압은 파이는 CRT라고 하는 공식으로 쓰게 되는데, 이 삼투압은 농도가 높진 할수록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옛날에 반투막 이렇게 갖다 놓고 한쪽에는 소금을 왕창 넣고 다른 쪽에 소금을 덜 넣으면 소금이 덜 들어가서 묽은 쪽이 소금이 더 들어가서 농도가 많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삼투압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물의 높이차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걸 삼투압 효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반투막이라는 건 소금이 통과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공간에 물이 있는데, 이 농도가 짙은 쪽은 물의 높이가 높아지고 농도가 낮은 쪽은 물의 농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자, 물의 양이 줄어들면 농도가 짙어지죠. 그러니까 농도가 적은 쪽은 농도를 올리고, 농도가 너무 짙은 쪽은 농도를 낮추는 걸로 물이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이온의 균형처럼요. 그러는 과정에서 곤변세포 안으로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유입이 되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팽압으로 기공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근데 처음에는 아침일 때는 청색광이 많이 들어와서 칼륨이온으로 얘가 쫙 기공이 열렸다가 그 이후엔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을 많이 하면 녹말이 형성되게 되는데, 이 생성된 녹말과 당의 성분에 의해서 다시 한번 곤변세포가 농도가 짙어지게 돼요. 그걸로 삼투압을 받아서 밤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공을 열어놓을 수 있는 거고, 이걸 통해 증산작용을 하는 거예요. 다만 증산작용을 할 때 식물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수분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분 스트레스는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날이 건조해가지고 여름에 뜨거우면 수분 스트레스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증산작용을 너무 활발하게 많이 해버렸는데 날이 뜨겁고 건조해. 그럼 수분 더 뺏기겠죠. 그러면 뿌리에서부터 수분을 받는 속도보다 증산되는 양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식물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방어 메커니즘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증산작용에 대한 얘기 좀 한번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1부의 끝자락 부분까지는 이제 해양판과 대륙판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 건데요. 일단 화강암과 현무암을 좀 볼게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외우고 있다면 대륙판의 화강암이 많고요. 그리고 해양판의 현무암이 많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일단 대륙판과 해양판을 생각을 해보면 어디가 더 물이 많나요? 압도적으로 해양판에 물이 많죠. 근데 물이라는 거는 비열이 높고 열을 받아도 빨리 식힐 수 있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열을 저장해 놓는 효과가 있죠.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구의 에너지원 중에 98%는 태양 에너지를 받지만 지구 안에도 멘틀 안에 있는 지구의 내핵에서 활발하게 이제 화학작용에 의해 가지고 온도가 뜨거운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주변으로 열을 방출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주변에 멘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지구 구조에서 보게 되면 멘틀이 굉장히 크죠. 내핵 다음에 외핵 다음에 멘틀이 지구 전체의 한 40에서 6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달걀로 치면 흰자 생각하면 돼요. 그게 멘틀인 거지. 근데 이게 이제 활발한 지구 활동에 의해서 멘틀에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알고 있죠. 뒷화면에 나오게 되는데, 멘틀이 대류를 하게 되면 지구 표면까지 마그마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마그마가 올라왔을 때 하필이면 만난 게 단단한 땅이에요. 그럼 거기는 그냥 굳어가지고 화강을 내는 거예요. 근데 바다의 경우에는, 해양판의 경우에는
얘가 나와봤더니 온매 여기가 어디가 했더니 참 물이 있는 거예요. 어울고 차가워라. 그러니까 해양 쪽에서는 현무암이 형성되는데 이게 급냉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급속하게 냉각됐다고 현무암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영향이 있거든요. 해양판에 현무암이 많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일단 마그마가 조성되는 거 있어요. 방금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리고 실리카라고 하는 거는 규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철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그래서 냉각 속도가 빠르게 되면, 급냉을 하게 되면 이런 철과 마그네슘 같은 성분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밀도가 커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만큼 대신에 어떤 단점이 있느냐면 급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냉동고 안에다가 물을 급냉을 시키는 거랑 선행을 시키는 거랑 천천히 얼리는 거랑 빨리 얼리면, 이게 천천히 얼리면 그 안에 있는 분자나 이온들의 구조가 제자리를 잡을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거든요. 왜 학생들 체육한다고 운동장에 나와서 뭐 기초 체력 운동한다고 줄을 섰어요. 인원 체크한다고. 그러면 인원 체크가 바로 돼요? 안 되죠. 시간이 좀 필요하죠. 정렬을 해야 되니까. 근데 급냉을 시켜버리면 그 시간의 효과와 여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화강암이 현무암보다 단단한 특징이 있어요. 다만 밀도는 현무암이 더 높아요. 왜냐면 급냉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냉각 속도, 압력 조건, 그리고 바다,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해양 쪽은 현무암이 많이 형성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워요. 그 특징을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해양 지각은 판의 두께가 굉장히 얇아요. 근데 이 대륙판 쪽 같은 경우에는 대륙 지각은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서서히 식다 보니까 공간의 부피가 커지는 효과가 있어서 해양판에 비해서 오랜 시간 축적되면서 쌓이기 때문에 급냉을 하지 않으니까 똑같은 물건들이 많이 쌓여서 밀도는 작고요. 부피가 크니까. 그만큼 부피가 크기 때문에 밀도는 또 작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대륙판이 해양판보다 조금 더 두께가 두꺼운 상태예요. 근데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모호면이라고 배웠죠. 모호로비치치. 지금 모호로비치치 면이 대륙판보다 해양판이 더 좁게 형성되는 이유도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께 차이, 밀도 차이라는 거죠. 결국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현무암이 형성되는 거, 해양판에서 현무암이 생성되는 거를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자, 일단 마그마가, 여기 지금 아래 그림이 이거예요. 멘틀이 돌고 있는 거죠. 멘틀이 도는데 이 멘틀이 돌면서 분출됐을 때가 하필이면은 바다 지역이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바살트라는 게, 이 바살트가 현무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급냉이 이루어지면서 멘틀에서 상승한 마그마가 차가운 해수와 만나서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세립질의 현무암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모호면 같은 경우에는 지각과 멘틀의 경계를 나타내는 불용선면이라는 건 이미 알 거예요. 근데 대륙판의 지각이 밀도가 아까보다 낮다고 얘기했었죠. 이 등압평형이라는 건 뭐냐면 동일한 공간의 압력을 받았을 때 이 균형을 유지하는 어떤 그 장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륙판이 등압평형 조건에 의해서 부피의 공간이 해양판보다 더 두껍고 커요. 그것 때문에 두꺼워야 돼서 모호면도 깊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반면 해양지각은 센티미터당 0.3g 정도 밀도가 높고요. 이것 때문에 모호면이 얕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등압평형에 대한 거는 뭐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나중에 지구과학 공부할 학생들만 그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판 구조론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 좀 얘기해 볼게요. 판들이 되게 많죠. 그 중에서 어느 판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남아메리카 판이에요. 이거랑 태평양판. 이렇게 두 개 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륙의 판에 일본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태평양판 쪽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판의 크기가 이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커요. 북아메리카 판이 제일 크거든요. 근데 태평양판도 되게 큰 편이야. 아시겠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 판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해양판과 대륙판의 차이를 정리를 하면서 일부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판은 대륙판에 비해서 밀도가 크고요. 그리고 해양판이 두께도 그래서 얇아요. 그리고 해양판은
이동 속도가 대륙판보다 빨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해양판은 대륙판에 비해서 밀도가 크죠. 그러면 중력의 영향을 받는 물질이 밀도가 크면 질량이 크고, 질량이 크면 무게도 많이 받죠. 그러니까 무게를 많이 받는 효과 때문에 해양판이 중력에 의한 효과와 대류 현상에 의해서 멘젤의 대류 현상이 더 활발하기 때문에 해양판 쪽이 훨씬 더 이동 속도가 빠릅니다. 이거에 의해서 판의 경계가 생기는 양상이 달라지게 돼요.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대륙판의 이동 속도가 조금 더 해양판보다 많이 느린 편이에요. 요렇게 중요한 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 뵐게요.